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친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친화성이란 우리가 A 다음에 B, B 다음에 C, C 다음에 D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것, 그런데 그냥 연상하지 않고 유사한 것들을 연상한대요. 예를 들어 원에서 접시, 바퀴, 지구본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동그라미를 봤는데 원을 봤는데 갑자기 세모다, 네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데요. 세모나 네모를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세모나 네모를 생각한다 하더라도 도형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연결해주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릴 텐데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으면서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것은 79쪽 6번부터입니다. 나의 원칙에 의하면 친화성은 잠옷 용이하게 이해된다. 모든 가능한 현상은 표상으로서 가능한 전체의 자기의식에 귀속한다. 그러나 자기의식은 선언적 표상으로서 가능한 수적인 동일성과 불가분적이요. 수적인 동일성은 선천적으로 확실하다. 왜냐하면 이 근원적 통각의 매개됨이 없이는 어떠한 것도 우리의 인식 속에 들어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동일성은 종합이 경험적 인식인 한에서 현상들의 다양을 종합하는 작용 속으로 반드시 들어가지 않을 수 없다. 이에 현상들은 그것들의 종합이 전반적으로 적종해 있는 바 선천적 조건에 종속하고 어떤 다양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조건의 표상을 규칙이라고 하고, 다양이 이런 규칙에 의해서 정립되어야 할 때 보편적 조건의 표상을 법칙이라고 한다. 이래서 만상은 필연적 법칙에 쫓아서 따라서 선언적 친화성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경험적 친화성은 선언적 친화성의 한갓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제가 예로 든 개념, 저 동그라미에서 바퀴, 접시, 지구본 같은 걸 떠올리는 것을 칸트는 경험적 친화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칸트는 이 경험적 친화성이 그렇게 나쁘거나 낯선 용어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우리의 모든 정보들, 표상들은 다 나라고 하는 이 근원적 통각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들도 볼 수 있는 거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소리들도 들을 수 있고요. 내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맛도, 냄새도 맡아볼 수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무수하게 많은 표상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나라고 하는 근원적 표상에 귀속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모든 표상들은 다 나라고 하는 하나의 선언적인 개념하고 그것들과 관련해서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나는, 즉 우리 인간은 직관 형식이나 범주라고 하는 그 틀을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표상들도 아무렇게나 종합되는 것이 아니고 저 선언적인 통각과 그 다음에 선언적 통각, 즉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규칙의 형식의 틀에 비추어서 표상들을 떠올리고 연관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칸트가 규칙과 법칙에 대해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규칙은 우리의 다양한 정보들이, 표상들이 일양적이도록 언제나 같은 모양을 띠도록 만드는 그런 보편적인 표상을 규칙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법칙은 뭐냐? 저 다양들이, 정보들이 어떤 하나의 모양으로 보이게 만드는 그런 규칙에 입각할 때 저 규칙에 비추어서 언제나 하나가 될 때 그것을 법칙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법칙이 좀 더 상위에 있고 근원적이고 그 다음에 규칙이 있는 거겠죠? 그러므로 칸트가 보기에 우리가 경험적인 친화성에서 언제나 유사한 것들을 연상하고 있다면 그것을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보이게 하는 그 규칙, 즉 법칙에 입각해서
가능한 거야 라고 칸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이 선험적인 친화성, 경험적인 친화성에선 그저 칸트가 자세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좀 이렇게 애매하게 이야기해주고 끝났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답답하고 아쉽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칸트가 모든 걸 말하지 않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면서 막연한 이해를 가지고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연이 통각의 주관적 근거에 의거해야 한다는 것, 아니 그것의 합법칙성에 관해서 우리의 주관적 근거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잠옷 모순되고 기이할 듯하다. 그러나 자연이 그 자신 현상들의 전부라는 것을, 따라서 물 자체가 아니라 심성의 표상들의 모임뿐이라는 것을 고려할 적에 자연을 우리의 모든 인식 근본 능력 중에서, 즉 선험적 통각 중에서 그런 까닭에서만 자연을 모든 가능한 경험의 객관, 즉 자연이라고 부를 수 있는 통일 중에서 보는 일은 이상하게 느껴질 것이 없다. 칸트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베베 꼬았는데요. 결국 칸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칸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했던 거기도 한데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세계나 한번 자연을 보세요. 자연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죠. 그 법칙은 자연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자연에게 집어넣어 불어넣은 걸까요? 즉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사유를 통하여, 우리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인식의 틀을 통해서 그렇게 자연을 바라보고 그 자연에 일정한 규칙들을 집어넣은 걸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왜 비는 꼭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요? 왜 물은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흐를까요? 왜 인간은 하늘을 날 수 없고 새는 하늘을 날까요? 왜 하루는 24시간일까요? 칸트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자연 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도 알고 보면 우리 인간이, 우리의 오성이 자연에게 그렇게 불어 넣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말이, 이 내용이 선뜻 다가오시나요? 네, 처음 들으면 선뜻 다가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칸트도 자연이 우리의 주관적 통각, 저 선험적 통각에 비추어서 여기에 근거해서 나름의 법칙과 모양과 형태를 가지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면 잠옷 부조리한 것처럼, 이상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게 들릴 것이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소리가, 우리가 어떤 음식을 맛본 것이 진짜 대상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냐고요. 앞의 내용들을 잘 이해한다고 한다면 아니겠죠. 그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모습과 목소리는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를 통과하여, 시간과 공간을 통과하여 맺힌 현상들을 이렇게 저렇게 모아서 저런 모습을 갖추고 있네, 저런 목소리, 음색을 가지고 있네 라고 이야기한 것이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제 모습은,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목소리는 원래 제 본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겠네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르고 처리하는 것, 생각하는 것을 어떤 표상이라고 한다면, 정보라고 한다면, 저 자연의 법칙들, 자연의 모양과 형태들은 다 우리가 집어넣은 것이야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모습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제 목소리도 제 본래의 것이 아니라 눈과 시신경과 뇌를 거쳐서, 여러분들의 귀와 청신경과 뇌를 거쳐서 모두 재구성된 산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전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저 말이 가능한가? 저게 맞을까? 라고 싶지만 우선 사고 실험을, 생각의 실험을 이렇게 해보자고요.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우리가 이런 통일을 선천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것, 따라서 필연적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게 여겨질 것이 없다. 만약 자연의 통일이 우리 사고의 시초 원천에서 독립하여 자체적으로 주어져 있다고 하면 자연을 필연적으로 인식하는 일은 중로에서 포기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리가 이러한 보편적인 자연 통일의 종합적 명제를 어디서 이끌어와야 할지 나는 아는 바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종합적 명제를 우리는 자연 자신이라는 대상에서 빌려와야 하겠기에 말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경험적으로만 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로부터 우연적 통일 외에 아무런 통일도 얻어질 수 없다. 우연적 통일은 우리가 자연이라고 부를 때 생각하는 바 필연적 연관에는 도저히 이르지 않는 것이다. 칸트는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네요. 바로 선언적 통각이 저 자연의 근원적인 것이다. 선언적 통각과 범주가 자연을 인식하는데 우리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알아가는데 근원적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의 내용은 실은 대륙의 합리론과 영국의 경험론적인 전통을 비판하는 건데요. 대륙의 합리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식은 따로 있고 자연도 구별해 있어서 우리의 인식은 인식대로 자연은 자연대로 나누어져서 각자 생활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정보도 알거나 파악할 수가 없어요. 이 대륙의 합리론자들이 이야기하는 자연이 뭘까요? 물 자체잖아요. 물 자체는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사고작용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정보도 알려주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사유와 독립되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우리 인간은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영국의 경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에 의해도 마찬가지예요.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즉 우리가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지식은 넓어지고 어떤 대상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경험 자체가 우리 인식의 삶의 근본적, 근원적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시간과 문화와 역사와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지식, 정말 보편적이고 객관타당한 지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제 동영상을 보셨죠? 이거 필연적인 겁니까? 우연적인 겁니까? 당연히 우연적인 거죠. 제가 올린 동영상을 보기 위해선 벌써 이 인터넷이라는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있어야 되고 또한 이 유튜브와 인터넷을 모두 접속할 수 있는 기계장치들, 통신장치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조건 하에서 이런 규칙과 즉 형식과 틀 하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보편적인 건 유튜브라는 혹은 통신기기라고 하는 틀이고 여러분과 저의 만남은 다 경험적인 것, 우연적인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경험에서 오는 것이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필연적인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예를 든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자고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긴 시간 이 어려운 책 저와 함께 읽느라고 너무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